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초등학생. 아들을 둔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유독 친하게 지내서 남들이 보면 친정 엄마가 아니냐고 할 정도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방해꾼 때문에 제 결혼 생활 10년은 암흑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하루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표정이 어두웠고 주눅이 들어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시던 아빠는 제가 6살 때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원래 몸이 약하셨던 엄마는 그 충격으로 더욱 악화돼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지내셨습니다. 외할머니가 식당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고 엄마 간호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외할머니가 고마워서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외할머니는 저에게 엄마나 다름없었습니다. 엄마는 근육이 굳는 희귀병으로 오랜 투병 끝에 제가 17살 때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외할머니도 어느새 80이 넘으셔서 식당 일을 못하시고 파지를 주워서 겨우 끼니만 해결할 정도였고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보다는 돈 버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몸이 녹초가 되어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외할머니가 다정하게 맞아주셨어요. 아유, 우리 강아지. 왔어. 배고프지? 얼른 밥 먹어. 오늘도 고생했어. 우리 강아지, 나 오늘 무지무지 고생 많이 했어. 할머니, 나 어깨가 안 올라가는 것 같아. 설거지가 어찌나 많은지 해도 안 끝나는 거야. 저는 그렇게 할머니만 보면 조잘조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어리광을 부렸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호하고 불어주셨어요. 할머니 손이 약손인 거 알지? 호 할머니 입김 불어넣으니까 금세 나을 거야. 진짜 어깨 욱신거리던 게 싹 사라졌어. 우리 할머니 진짜 약손이네. 할머니는 제가 오기를 기다리며 밤 12시에 같이 저녁을 드셨어요. 저 혼자 밥 먹으면 서럽다며 안 주무시고 꼭 같이 식사하셨죠. 김치, 된장찌개, 콩자반이 전부였지만 할머니와 먹는 밥상은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을 만큼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온 동네를 다니며 파지를 주우셨어요. 저도 한 번씩 할머니를 따라 파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리어카를 가득 채우면 그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힘들게 일하시다 보니 언젠가부터 할머니는 허리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서 수술까지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먼저 무릎 수술하고 회복 후에 허리 수술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수술 안 해도 돼. 우리 강아지 수술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 많이 했지. 안 돼,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셨어. 수술비는 내가 식당 사장님께 갑을 받으면 되니까 걱정 말고 할머니 수술 받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절대 저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끝내 수술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중고 휠체어를 사서 할머니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생활하셨어요.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골목 앞까지 휠체어를 타고 나오셔서 매일 저를 기다려주신 할머니. 제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난 후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엄마 곁으로
떠나셨어요. 제 나이 20살, 세상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직도 집에는 할머니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던 모습이 선명해요. 혼자 밥 먹을 때마다 할머니 생각에 저는 오열했어요. 한동안 밥도 안 먹고 집에 가만히 누워 있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 저를 꼭 안아주셨고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싶어 골목에 세워둔 할머니 리어카를 끌고 파지를 주우러 다녔어요. 젊은 여자가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니 동네 사람들도 기특해하며 일부러 종이와 상자들을 모아서 주셨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돈이 없어서 빵 한 개로 끼니를 때웠어요. 이대로는 생활비도 안 돼서 다시 식당 일을 알아봤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치킨집, 호프집, 고깃집, 커피 전문점, 찜질방 등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 전셋집 하나 구할 돈을 모았어요. 30살이 되어서는 순댓국집에서 홀서빙 일을 했습니다. 워낙 맛있기로 소문이 나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질 않아 잠시도 쉴 새가 없었지만 월급이 다른 곳보다 많아서 힘든 줄 모르고 즐겁게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6시쯤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이쪽 창가에 앉으세요. 여기 순댓국 정말 맛있어요. 그러며 여기는 순댓국 맛집으로 유명하잖아요. 보세요. 지금 빈자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순댓국 드릴까요? 네, 그럼 순댓국 하나는 여기서 먹고 하나는 포장해 주세요. 네 손님, 금방 드릴게요. 창가 너머로 보니 할머니가 파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끌고 오시더라고요. 다시 할머니를 보니 낡은 신발에 허름한 옷차림이 안타까웠습니다. 순댓국을 금세 다 드시더니 포장한 순댓국을 건넸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또 오세요. 그래요, 맛있네요.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할머니 뒷모습을 보니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매일 저녁 식당에 들르셨어요. 어느새 할머니와 친해져서 할머니 예전부터 궁금했는데요. 매일 순댓국을 포장해 가시는데 누구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순댓국을 좋아해서요. 그렇군요. 그럼 식당에 오셔서 같이 드시면 더 따뜻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텐데요. 바쁘신가 봐요. 그게 좀 지금 아파서 밖에 잘 안 나와요. 이어서 할머니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은 아들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한 집에 시집와 3남매를 낳았어요.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끼니 걱정은 안 했는데 남편이 지병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3남매를 혼자 키우기 위해 집에서 떡을 만들어 팔았어요. 막내 아들은 없고 큰아들과 둘째 딸을 데리고 떡을 팔러 다녔습니다. 떡 사세요? 아침에 만들어서 따끈따끈해요. 주로 시장에서 팔았는데 상인들이 맛있다고 하며 단골도 많았습니다. 새 아이와 함께 다닐 수 있어서 오래 떡 장사를 했어요. 할머니가 만든 떡은 맛있다고 소문나서 장사가 잘 되어 시장에서 떡집을 인수했습니다. 떡집은 점점 잘 되었고 3남매도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큰아들은 공부를 잘해 장학금을 받으며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기업 증권회사에 취직해
할머니의 자랑이자 기둥이 되었어요. 둘째 딸도 공부를 잘해 대학교 졸업 후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형과 누나와 달리 사춘기 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사고를 치며 학교 다녔습니다. 사고 칠 때마다 퇴학 위기를 넘기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빌어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막내는 집에서 뒹굴거리며 친구들과 어울려 돈만 쓰고 다녔습니다. 유독 둘째 딸이 엄격해 잔소리도 많이 하고 막내를 바로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도 위험하다며 절대 타지 말라고 매일 말렸는데 어느 날 길 가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막내를 발견하고 야, 너 오토바이 타지 말랬지 당장 내려와. 누나. 막내는 누나를 피해 더 속력을 내며 달렸고 누나는 오토바이를 따라가다 그만 지나가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이 사고가 막내 때문이라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유난히 아꼈던 여동생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큰아들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지금은 집에만 있는 상태입니다. 딸을 잃고 잘나가던 아들까지 잃은 할머니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떡집을 팔았습니다. 우리 큰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져. 그렇게 똑똑하고 좋은 회사 다니던 아들이 지금은 집에만 있으니 너무 속상해.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를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육도 공짜로 드리고 순댓국밥도 한 그릇만 받았습니다. 아니 아가씨가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을 안 받아. 저 돈 많아요. 아드님이 순댓국을 좋아하시니까 많이 드시고 빨리 병 낫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할머니 신발이에요. 요즘 누가 구멍난 신발을 신고 다녀요? 이 운동화를 신으시면 발이 편하실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도 파지 줍던 분이라 할머니를 보면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이 나서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아유 그랬구나. 외할머니와 애틋했던가 보구먼. 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외할머니가 엄마처럼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그렇게 서로 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할머니와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 봉투에 돈을 넣어드리기도 하고 고기와 과일, 할머니 목도리와 장갑까지 챙겨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고마워 아가씨, 정 많던 우리 딸 생각이 나네. 추운 겨울날 저녁, 항상 6시면 오시던 할머니가 1시간이 지나도 안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걱정이 되어 얼마 전 할머니가 집에 온 고지서 글씨가 안 보인다며 저에게 읽어달라고 보여주신 고지서를 가지고 가보았습니다. 다행히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구나. 저는 순댓국 2그릇을 포장해 주소대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웅장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이 집이 파지를 줍고 허름한 옷을 입으신 할머니의 집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 찾아온 것 같다 우선 벨을 눌렀습니다. 저 여기가 김복순 어르신 댁 맞나요? 네 전데요. 누구세요? 할머니 저 순댓국집 소정이에요. 뭐 소정이라고 아니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할머니는 제가 올 줄 전혀 모르시고 당황해 하셨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집 안에 들어서니 마당 한쪽에 리어카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부자시라는 걸 왜 저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파지 줍느라 정말 힘들게 사시는 줄 알았어요.
옷도 맨날 허름한 것 입고 신발도 다 해진 거 신으시고. 저 서운해요. 아, 그게 내가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너한테 우리 집 형편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 그리고 난 원래부터 힘들게 자라서 지금도 돈 한 푼 아끼려고 절약하면서 살고 있어. 옷이나 신발 같은 데는 돈을 안 써. 파지. 그거 나 취미로 하는 거 아니야? 종이박스 그것도 다 돈이야. 그 돈 벌어서 아동복지관에 기부하고 있어. 그러시군요. 저는 부자가 심심해서 서민인 척하는 줄 알고 오해했네요. 죄송해요, 할머니. 아니다. 이건 순댓국이야. 아유, 마음씨도 곱지. 나 밥 굶을까봐 이거 싸왔구나. 고맙다. 우리 아들도 좋아하겠네. 참, 온 김에 우리 아들도 인사해. 네, 아드님도 뵙고 싶었어요. 순댓국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니 정말 궁금했거든요. 아들 방은 2층 복도 끝쪽에 있었습니다. 승원아, 누가 왔는데 잠깐 인사할 수 있니? 내가 좋아하는 순댓국집 아가씨야. 내가 요 며칠 식당에 안 가서 걱정돼서 왔어. 문 열어주겠니? 문이 열리며 아들이 저에게 고개만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소정이라고 합니다. 아드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박수. 그러면서 제 눈을 못 마주치고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더 말을 걸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저랑 얘기하면서 제 얼굴을 보게 되었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애가 이렇게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 이게 얼마 만이야. 내가 내 은인이야. 우리 아들이 너를 편하게 생각하나 봐. 그러면서 할머니는 저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에 들러서 아들과 얘기 나눌 수 있냐며 부탁하셨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저는 아들과 시간을 보냈고, 남자의 우울증 증세는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제게 폐인이 된 아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줘서 고마워하셨어요. 결혼 후 남편은 다시 증권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워낙 유능하기로 소문이 나서 서로 스카우트하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저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저희 엄마 외할머니처럼 생각하며 서로 챙겨주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골칫덩어리인 시동생은 결혼식에서 처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에도 잘 오지 않던 시동생은 그 사이 여자를 만나서 일방적으로 어머니께 결혼식 날짜만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인데 어머니나 저와 남편에게 소개도 안 시켜주고 결혼식을 올렸던 거죠. 결혼식 후에야 제대로 저희 식구들은 동서를 찬찬히 볼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이제 25살로 말투미와 옷차림은 더 어려 보였어요. 그래, 우리 기훈이하고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 예요. 클럽에서 만났어요. 몇 번 만나다 보니 자기 집 돈 많다면서 자기랑 결혼해서 팔자 고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 보여달라고 했더니 진짜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저도 부자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그럼 돈 보고 결혼한 거야? 언니 그렇게 말하면 섭하죠. 기훈 씨가 좀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순진하고 착한 구석이 있어서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죠. 둘째야 아무리 어려도 격식과 도리는 차려야 하는 법이야. 형님한테 언니가 뭐니? 앞으로 형님이라고 부르고 말투도 이제 결혼한 주부니까 조신하게 쓰고 행동도 신경 써. 그럼 이제 두 사람 뭐 먹고 살려고. 둘 다 직업이 없는데 엄마. 그래서 내가 알아봤거든. 요즘 골프가 핫하잖아. 경기도 인근에 골프장 하나가 나왔더라고. 그거 하면 진짜 대박 날 거야. 그건 확실히 알아본 거야? 너가 그동안 사업한다고 말아먹은 게 몇 개야? 휴대폰, 대리점, 편의점, 주유소, 노래방. 아유, 다 기억도 못하겠다. 이번엔 확실해. 그럼 엄마 걱정 마. 이제 나도 결혼했고 철없이 안 그래. 이번 주 토요일에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돈 마련해주면 돼.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줄게. 서방님 이런 큰 돈 드는 일을 어머니와 상의도 안 하고 혼자서 결정해서 돈만 달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식도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시고 가족들과 미리 의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봐요. 형수도 이 집 재산 보고 결혼한 거잖아요. 서로 다 비슷한 처지인데 뭘 그렇게 절 가르치려고 하세요? 잘나가는 형한테 뭐 이런 망나니 같은 동생이 있어서 많이 놀라보셨나 본데 그냥 없는 셈 치고 신경 끊어주세요. 아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애고 속 터져. 엄마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준 건물 그거 사정이 있어서 팔았어. 그거 얘기 안 했던가? 뭐 팔았어? 그 큰 돈을 어디다 썼어? 그게 친구 아는 지인이 베트남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놈들이 짜고 날 등쳐 먹었더라고. 내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둘 다 베트남으로 도망가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진짜 내 손에 잡히면 가만 안 둘 거야. 아니야 말이야. 그 큰 돈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덥석지면 어떡해? 시동생은 그렇게 여러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시어머니에게 얹혀 살고 있는 겁니다. 기어이 어머니는 골프장 사업도 도와주셨습니다. 골프장이 경기도 외곽이라 출퇴근하기 편하라고 시어머니는 고급 아파트도 얻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동생 때문에 하도 신경을 써서 그런지 요즘 부쩍 얼굴이 상했어요. 어머니 서방님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죠? 근데 이사 가서는 잘 갔다는 전화 한 통이 없네요. 동서도 참 너무하네. 둘째한테 뭘 기대하겠니? 둘이 싸우지나 말고 잘 살면 난 그걸로 만족할란다. 근데 어머니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글쎄 뭐 먹으면 좀 소화가 안 되긴 하는데 신경 써서 그렇겠지. 소화제 먹으면 괜찮아지고 그래. 그런데 점차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절 위로합니다. 괜찮아. 요즘은 암이라고 다 죽는 게 아니야. 나 열심히 치료받아서 꼭 나을 거야. 걱정 마라.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화로 동서에게 전했습니다. 동서 어머님 위암 말기 판정 받으셨어? 서방님하고 같이 이번 주 주말에 집에 들러 아마마마마 그렇게 건강하시더니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해요. 근데 형님 저 이번 주말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무슨 약속? 어머님이 편찮으신데 다른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앞으로 어머니 병간호 문제로 상의할 일도 있고 해서. 오라는 건데. 네. 간호요. 저 간호 못해요. 강아지 키워본 적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간호해요? 그리고 전 집도 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잖아요. 형님이 어머님과 각별하시니까 형님이 간호해 주시면 되겠네요. 대신 비용은 저희가 드릴게요. 뭐 지금 그게 손이 사람한테 할 소리야 동서. 진짜 뻔뻔하구나. 어떻게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댔어. 내가 동서한테 뭘 바라겠어. 전화 끊어. 저는 동서의 뻔뻔함에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어머님은 암 전문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전 하루 종일 어머니 곁을 지키며 얼굴과 몸도 닦아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렸어요. 저녁에는 한 번씩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교대를 해줘서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병세가 악화되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 때문에 어머니는 구역질을 하며 식사를 거의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하고 씻기고 식사하실 때 손에 힘이 없어서 잘 못 드셔서 직접 수저로 입에 넣어드려야 했습니다. 점점 기력이 없으시더니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해서 기저귀를 차고 볼 일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첫째야,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다. 너한테 똥기저귀까지 갈게 하고 내가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간호를 해드렸거든요. 저희 할머니 생각도 나고 저 하나도 안 힘드니까 어머니 절대 저한테 부담 준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저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는데 딸이 어머니 병수발 드는 거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해주니 정말 고맙다. 요즘 세상에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니? 너가 복덩이야.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암 투병 중임에도 시동생과 동서는 코빼기도 안 보여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서방님과 동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프신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전화해서 오라고 해야겠어요? 아니야. 내가 지금 전화할게. 나도 안 그래도 괘씸해서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고 어머님은 동서한테 전화를 합니다. 둘째, 너 얼굴 까먹겠다. 안녕하셨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넌 내가 죽든 말든 관심도 없잖아. 어떻게 한 번을 안 찾아올 수가 있어? 저도 가려고 했는데 매번 일이 생겨서 그리고 형님이 옆에서 잘 간호해 주셔서 안심이 푹 뜨니까 안 찾아뵌 거죠. 말은 청산유수네.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할 얘기가 있으니까 둘째랑 같이 오늘 집에 들러라. 어머니의 호출로 그날 저녁 시동생과 동서가 왔습니다. 저와 남편까지 안방에 다 모이게 하고 시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내가 앞으로 많이 살아봐야 3개월이래. 그래서 변호사 통해서 내 유산 정리를 했단다. 내 전 재산을 금괴로 바꿔서 금고 속에 넣어놨어. 금고 위치는 때가 되면 나중에 알려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둘째야, 금고 속에 있는 니들 못 가져가려면 집으로 들어와. 형님 도와서 집안일도 하고 내 병간호도 도와. 형님 말 잘 들으면 너 목도 더 챙겨줄 거니 명심해. 금고에 금괴가 가득하다는 거죠.
어머니 말씀대로 당장 여기 와서 형님 도와서 어머니 병가 놓으며 집안일도 다 할게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집으로 들어오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시댁 일이라면 나 몰라라 하는 동서를 제대로 교육시키려는 거였어요. 첫째야, 너 혼자만 맨날 전전긍긍 힘들었는데 그동안 둘째한테 너가 많이 서운하고 화났던 거 이번 참에 제대로 혹독하게 가르쳐 나 떠나면 너가 이 집 기둥인 거야. 아, 네. 어머 말씀대로 동서 제대로 교육시킬게요. 다음 날 동서는 캐리어를 3개씩이나 들고 왔어요. 동서 이게 다 뭐야?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 이거요. 한 석 달 정도 지내려면 옷이며 소지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동서 지금 여행 왔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얼른 짐 갖다 놓고 편한 옷 입고 주방으로 와. 저녁 식사 준비해야 되니까 저녁 식사요. 저 요리 못하는데 집에서도 배달 음식 다 시켜 먹었어요. 못한다고 평생 안 할 거야. 어머님이 나한테 당부하셨어. 동서한테 요리며 살림 가르쳐 주라고. 그리고 어머니 말씀 잊었어. 내 말 안 들으면 동서 줄 돈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맞다. 형님 저 옷 갈아입고 당장 내려올게요. 그렇게 전 동서에게 요리며 살림을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동서는 하기 싫어서 얼굴을 찡그린 채로 계속 투덜투덜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마당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둘째는 좀 어때? 집안일 순순히 잘하든 내 유산 덜 준다니까 마이 못해서라도 음식도 하고 청소도 곧잘 잘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저렇게 해봐야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되지. 일 많이 시켜. 하지만 동서는 제 앞에서는 일 열심히 하는 척하고 혼자 있을 때는 일하기 싫어서 빨래할 때 세제도 안 넣고 세탁기 돌리고 요리하다가 바닥에 음식이 흐르면 그걸 그대로 주워서 음식 안에 섞기도 했어요. 아 진짜 짜증내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투덜투덜대며 대충 살림하는 척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몰래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트에 간 뒤 동서는 주방에서 시동생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나 너무 힘들어. 형님이 나 무슨 하녀 부리듯 일 다 시키고 어머니 병간호도 내가 다 해. 뭐 형수 안 되겠네 내가 가서 한마디 할까? 절대 형님 자극하면 안 돼. 나도 확대 들고 싶다가도 어머니가 그러면 유산 안 준다 해서 지금 꾹 참고 있는 거잖아. 그나저나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겠지. 나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어. 여기 지옥이야. 조금만 참아. 병원에서 3개월이라 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 자기가 조금만 고생하면 그 재산 다 우리 거라고 맞아. 그 돈 다 우리 거지. 빨리 3개월이 갔으면 좋겠다. 이때 어머님이 목이 말라서 주방으로 왔다가 우연히 이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런 못된 것 같으니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며느리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기운이 마저 자기 엄마더러 빨리 죽으라니 괘씸한 것들. 그리고 며칠 후 갑자기 시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형수 잘 지냈어요. 형수님 어머니 간호하시느라 우리 집사람 살림 가르치느라 고생 많으시죠. 갑자기 저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게 낯설었습니다. 아니에요. 골프장은 잘 되세요? 골프장 저 실은 그것 때문에 왔는데 골프장이 또 왜
골프장이 너무 잘 돼서 문제지? 그래서 골프장 안에 골프용품 같이 파는 골프샵을 같이 해보려고 창고 한 개 리모델링 공사를 했거든. 곧 잔금 처리를 치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엄마가 좀 해줄 수 있어. 아니 서방님 지금 어머님 몸 상태 안 보이세요? 지금 식사도 겨우 하시고 앉으시기도 힘드셔서 누워 계시는데 그런 분한테 돈 달라니요. 언제까지 어머니 등골 빼먹고 사실 건데요. 진짜 너무하세요. 비야 너 나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망나니로 만든 것 같다. 내가 돈 없고 가난했으면 너가 이렇게 됐겠니. 다 이 애미 탓이야. 엄마 그 업체 사장이 완전 깡패야. 이번 주말까지 돈 안 가져오면 우리 골프장에 와서 깽판 치겠대. 엄마 나 지금 돈 급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엄마 참 엄마가 어차피 내 몫으로 재산 상속해준다 했잖아. 그 금고 안에 있는 돈 미리 주면 되잖아. 엄마 그 금고 어디 있어? 그 금고는 나 죽으면 공개할 거다. 그전엔 절대 안 알려줘. 이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아니 어머니 없는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 달라는 건데 왜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살림하고 어머니 간호하면서 할 만큼 했잖아요. 할 얘기 다 했으면 다들 나가. 나 피곤해서 자야겠다. 서방님은 밤 늦었으니까 돌아가세요. 우리 그이 와서 알게 되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눈에 안 띄는 게 좋을 거예요. 형수 엄마 옆에 찰싹 붙어서 무슨 여우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대로 가만 못 있어. 고아인 거 엄마가 걷어서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진짜 뭐 된 것 같나 봐. 주제도 모르고 뭐라고요? 됐어요. 어머니 앞에서 싸우는 꼴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무슨 욕을 해도 괜찮으니까. 어머니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시동생은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거실과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금고 꼭 찾아낼 거야. 그냥 안 돌아가. 자기야 나도 금고 찾을게. 두 사람은 창고며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금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야 혹시 마당에 있는 거 아닐까? 그래 그럴 수 있겠네. 두 사람은 마당으로 가서 후레쉬 불빛에 의지해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너무 어두워서 결국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틈틈이 어머니 지켜보면서 금고 위치 알아낼 테니까. 오늘은 일단 돌아가 돈은 사채라도 빌려야지. 어차피 곧 유산 받을 거니까. 내가 아는 사채업자 전화번호 알려줄게. 한번 만나봐. 자기가 사채업자도 알아? 응 그냥 아는 오빠야. 나 사실 자기한테 말 못했는데 술집에서 잠깐 일했었거든. 그때 몇백만 원 빌렸는데 사채 빚이 엄청 늘어나서 아직까지 못 갚고 있어. 나도 빨리 어머니 유산 받아서 그 빚 갚아야 해. 매일 전화로 나 괴롭히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아. 뭐 술집에서 일했다고 빚은 또 무슨 말이야? 잠깐 알바한 거야. 빚은 얼마 안 돼. 우악우악식이라 어떻게 날 속일 수 있어? 속이다니. 그냥 말을 못한 거지. 그나저나 당신 엄마 진짜 왜 그래? 아들이 죽게 생겼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너나 나나 엄마 유산 없으면 끝장이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야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이거 우리 딸이 내게 사준 목걸이인데 딸 죽고 하루도 이 목걸이를 뺀 적이 없었어. 나한테는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보물이야. 이제 이거 너한테 줄 때가 온 것 같아. 나 간호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고 고마웠어. 이게 너한테 주는 마지막 유산이야. 내 어머니 이렇게 소중한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고 위치는 너한테만 말해줄게. 마당에 감나무 밑에 묻어놨어. 금고 안에 내 전 재산이 다 들어있으니까 나 죽으면 둘째한테 금고 위치 알려줘. 꼭 그렇게 해야 돼. 사실 암에 걸린 시어머니 기저귀까지 갈아주며 헌신하며 간호한 제겐 오래된 목걸이 하나만 주고 코빼기도 안 보인 동서에게 땅에 묻은 전 재산을 준다는 시어머니에게 좀 섭섭했습니다. 나 죽으면 이 목걸이 잘 봐야 해. 내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자꾸 돌아가신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 저는 어머니 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찍 부모님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고아나 다름없는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시어머니를 부모님처럼 의지하고 따랐기에 오직 어머니 건강 걱정밖에 없었으니까요. 형님 어머니가 형님만 불러서 무슨 얘기했어요? 나한테만 금고 위치 알려주셨어. 진짜요?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어. 어머니 돌아가시면 알려주래. 그 금고 안에 어머니 전 재산이 들어있는데 그걸 다 서방님과 동서한테 주신다고 하셨어. 왜 대박 진짜 전 재산을 저랑 우리 자기한테 주신다고 했다고요? 뭐야? 옆에서 죽어라. 고생한 형님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안 받는데 좀 야속하시네.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형님도 이제 그런 환녀 노릇 그만하세요. 어머니 마음속에는 둘째 아들밖에 없었네요. 노인네들 잘해줘봐야 속으로는 이렇게 딴 생각한다니까. 형님한테 뭐 준 거 없어요? 나한테는 돌아가신 따님 유품이라고 목걸이 주셔서 어디 봐요? 에게 겨우 이거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정 없으시다.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자기한테 알려줘야겠다. 저기 놀라지 마. 어머님이 금고 안에 있는 전 재산을 우리한테 주신데 완전 대박이지. 진짜로 형하고 형수한테 준다는 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형님이 직접 나한테 얘기해줬어. 형님한테는 달랑 낡은 목걸이 하나 줬어. 어머님이 속으로는 자기와 나를 좋아했던 거지. 역시 우리 엄마야. 내가 그렇게 돈 달라고 할 때는 없다고 매몰차게 하더니만 다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럼 나 사채 써서 빨리 공사대금 메꿔야겠네. 엄마 얼마 못 사시니까 재산 받으면 한 번에 싹 갚아버리면 되니까. 맞아. 지긋지긋한 내 빚 5억까지 싹 갚아버리자고. 당신 그래도 어머님이 갑자기 마음 변할지도 모르니까 지금처럼 엄마 기분 잘 맞춰주고 애교도 더 부리고 잘해. 걱정 마. 요리도 좀 배워서. 어머니 내가 만든 죽도 잘 드셔. 저는 이미 돈에 대해서는 포기해서 동서한테 시어머니가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말을 전달하면 어머니 살아계실 때라도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게 잘하겠다는 생각에 미리 말을 한 겁니다. 동서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하면서 어머니 남은 시간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잘해드려. 그러며 우리 오늘 어머니 모시고 꼭 구경 갈까요? 우리 집 앞 공원의 벚꽃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 날도 풀려서 어머니 잠깐 나가시는 건 괜찮을 거야.
어머니 꽃 좋아하시잖아. 시어머니는 마당을 보면서 한숨을 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목걸이를 준 그날 이후로 저만 보면 무슨 말을 하려다가 참고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다. 첫째야 그 목걸이 잘 갖고 있지 나 죽으면 목걸이 잘 살펴봐야 해. 네 알았어요. 어머니가 지금 목걸이 꺼내보지 말라 해서 케이스 그대로 제 방에 두고 목걸이 안 보고 있어요. 참 어머니 동서가 어머니 꽃 좋아하신다고 집 앞 공원에 산책 가자고 하네요. 어머니 계속 집에만 계셨는데 같이 나가세요. 둘째는 됐다. 너랑만 나갈 거야 동서 얘기를 꺼내자마자 어머니 표정이 굳어지시는데 전 의아했어요. 전 재산을 동서와 서방님한테 준다는 건 그만큼 믿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동서는 집에 있어야겠어. 어머님이 나랑 꽃 구경 가자고 하시네. 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날 끔찍이 좋아하시는데 어머니 저랑 나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넌 집에 있거라.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머니 좋아하시는 동태찌개 맛있게 끓여서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다녀오세요. 동서는 예전과 다르게 어머니한테 말대꾸도 안 하고 고분고분하더라고요. 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혀드리고 천천히 휠체어를 몰며 벚꽃길을 산책했습니다. 걷다 보니 예전에 어머니 처음 만났을 때 추억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도 순댓국 좋아하세요. 매일 저희 가게에 오셔서 순댓국 드시고 남편 거도 사 가셨잖아요. 그러게 내가 남편과 산 게 5년밖에 안 되었잖아. 시골이고 농사 짓느라 바쁘다 보니 외식 한 번 할 수가 없었거든. 근데 유독 큰아들 승훈이를 예뻐해서 승훈이 생일날만 되면 승훈이와 나만 데리고 읍내로 나가서 순댓국을 사줬어. 승훈이가 그걸 얼마나 맛있게 잘 먹던지. 승훈이도 순댓국만 보면 아빠 생각이 난다 하더라고. 나도 그래 순댓국만 보면 남편이 떠오르면서 힘들고 울고 싶을 때 그거 먹으면 힘이 났었어.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첫째야 유산 안 물려준다고 나 원망하지 말고 나 없더라도 우리 승훈이 잘 부탁해. 어머니 저 그런 속물 아니에요. 오늘 나온 김에 순댓국 먹을까요? 그래. 오랜만에 순댓국 먹자구나. 근처 순댓국집에 들어가서 순댓국을 먹는데 어머니는 계속 제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억지로 눈물을 참았어요. 어머니가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에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동서와 시동생은 제게 다급하게 형님, 이제 금고 위치 알려주셔야죠. 엄마가 금고 어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 어머니. 장례 치른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지금 금고 타령이야. 너 미쳤어 괜히. 나한테 화풀이야. 형한테 엄마가 한 푼도 안 남겨줘서 화난 거잖아. 그러게 평소에 엄마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뭐 이 자식이 엄마가 아프신 거 다 너 때문이야. 학교 다닐 때부터 맨날 사고나 치고 지 앞가름도 못해서 맨날 엄마한테 손 벌리고 식충이처럼 살았으면서 지금 너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자격이나 있어. 내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엄마는 형이 장남이라고 형만 예뻐했어. 나는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형이 공부 잘한다고 맛있는 것도 형만 주고. 나는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 아마 그래서 나한테 미안해서 마지막으로 큰 선물을 주신 거겠지.
형님, 우리 급해요. 빨리 사채빚도 갚아야 하고 돈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빨리 말해주세요. 금고 어디 있어요? 금고 마당에 있는 감나무 밑에 묻어놓으셨대. 거기 파보면 돼. 아, 거기였구나. 내가 마당 다 찾아봤는데 거기만 못 봤네. 형수 고마워요. 자기야, 얼른 삽 가지고 와. 빨리 가서 봐보자. 엄마 그동안 모은 돈이 아마 100억은 될걸. 우리 땡 잡았어. 자기야, 시동생과 동서는 삽을 들고 나무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깊게 팠는지 한참을 파도 금고가 안 보였어요. 혹시 어머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왜 금고가 안 보여? 엄마가 그런 걸로 속이지는 않아. 좀 더 파보자. 나 팔이 끊어질 것 같아. 자기야, 그럼 자기는 좀 쉬어. 나 혼자 파볼게. 그렇게 몇 시간을 땅을 팠고 마침내 뭔가가 보였습니다. 자기야, 여기 뭐가 있어? 시동생과 동서는 더 속도를 내서 땅을 파기 시작했고, 땅속에 묻혀진 그걸 보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금고가 아니었고 비닐봉지에 쌓여진 USB였습니다. 뭐야? 이게 금고는 어디 있지? 자기야, 우선 이거 가져가서 보자. 집 안으로 들어와서 남편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USB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시어머니 모습이 보였어요. 영상 속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며느리와 기훈나, 이 영상 보고 있니? 금고가 없어서 실망했지. 애초에 금고 따위는 없었어. 너희 둘 하도 괘씸해서 내가 거짓말한 거다. 내 유산 받으려고 나 빨리 죽기를 바랬던 너희들, 니들 전화통화하는 거다. 들었다. 둘째, 너는 집안일 돕는 척 연기했던 거 다 안다. 뒤에 가서는 짜증내고 어떻게든 유산 받으려고 나 속이느라 애썼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자기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너희 둘한테는 내가 힘들게 모은 돈 한 푼도 못 주니까 오늘 이후로 형수와 형한테 절대 피 붙을 생각 말고 멀리 가서 살아. 자기 엄마, 형제도 모르는 못된 것들 같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첫째야, 너한테 재산 안 주고 목걸이만 줘서 많이 실망했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그래야 저 못된 것들이 너 안 괴롭힐 테니까. 많이 서운했다면 정말 미안하다. 넌 나한테 딸이었다. 너가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너가 나한테 잘해준 거 다 보상해 줄게. 그 목걸이 이제 꺼내서 봐도 돼. 우리 승훈이와 행복하게 살아. 영상을 다 보고 전 오열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속 깊은 마음도 모르고 목걸이만 준다고 잠깐 서운해했던 제 자신이 미웠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허탈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실없이 웃기만 합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시어머니가 주신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목걸이 뒤를 보니 웬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번호지? 얼른 전화해봐. 전화를 걸었더니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집에 찾아와 그간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날 변호사를 찾아와 모든 재산을 남편과 저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저희에게 남기신 유산이 100억이었어요. 시동생 부부 오는 바로 손절을 했는데 사채 빚을 못 갚아 골프장과 아파트까지 팔아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으로 저와 남편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부모 없고 힘들게 사는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목걸이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던 거죠. 저희 긴 얘기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가세요.